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어제 가슴앓이가 무색해질 만큼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한 하루였죠. 코스피 지수 6.8% 폭등한 5,288에 거래 마치면서 어제 낙폭 이상을 만회했습니다. 종가 기준 최고치 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 팔자세 보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제조업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였거든요. 이게 또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시총 상위 종목 50개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11% 급등하고요. SK하이닉스도 9%가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4% 넘게 오르면서 다시 1140선까지 올랐네요. 달러원 환율 많이 내렸습니다. 19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1445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4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띄워드렸습니다. 이성우님께서 다들 주식 빨간불인가요? PD님도 선곡 좋네요.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들켰어요? 저희 PD님이 이제 선곡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이제 우리 PD님이 어떤 선곡을 하실 때 어떤 깊은 그 통찰력과 그 어떤 인사이트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선곡을 하시는데 오늘의 선곡은 아마 이제 PD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좋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심은영님 종 쳤어요. 모이세요 해주셨어요. 심은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어서 모이세요. 그리고 4092님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다이내믹 대한민국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어제는 한쪽으로 오 하고 치우쳤다가 오늘은 또 한쪽으로 또 오 하고 치우쳤다가 그런 기분이죠. 정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좋은 마무리로 이제 향해 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기세가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조희영님 어제는 하루 종일 무서운 하루였는데 오늘은 환희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어박목으로 틈틈이 쌓은 경제 지식으로 긴장된 마음 부여잡고 꿋꿋하게 주식 계좌 매도하지 않고 지켰더니 오늘 하루 맑음입니다 해주셨네요. 어제 방송 잘 들으셨나 봐요. 조희영님께서. 저희가 또 계속 매주 한 번씩 주식시장 점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계속 들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때 고소득 직업의 보증수표로 불리던 MBA 졸업장마저 제값을 못하면서 졸업 석 달이 지나도 10명 중 2명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AI의 등장입니다. 기업들이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신입 대졸자들이 하던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기초 분석 업무를 굳이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실제로 법률, 회계, 컨설팅 같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신입 채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 있는 청년들은 상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배관공이나 전기 기술자 같은 전문 기술직이 대학 졸업생들보다 일자리를 더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숙련된 기술이 대학 졸업장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청년들은 대학 대신 직업학교나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전문대로 가서 몇 개월에서 2년 정도 기술을 배운 뒤 바로 현장에 뛰어듭니다. 억대 연봉을 버는 고숙련 기술직도 적지 않다죠. 기업들도 변했습니다. 구글, IBM, 델타항공 같은 대기업들이 일부 직무에서 학위 조건을 없애고 기술과 경험을 보겠다고 선언했고 고등학생인 견습생을 뽑아 학비를 지원하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을 크게 앞서고 직업계 고등학교나 취업 잘 되는 지방대학을 찾는 학생들도 늘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의 이런 선택을 두고 어른들은 기술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지만 대학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이 걸린 오늘을 버틸 무기가 더 절실하다고 반론하죠. 결국 지금의 변화는 단순히 대학을 안 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서 배웠느냐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느냐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세상이 바뀌어도 굶지 않을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는요? 네, 오늘은 요즘 들어 관심에 급 불이 붙은 카드 한 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드. 네, 우리 그리는 카드요. 네. 카드가 무엇인지 주인공이 뭔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키워드는 군대, 병무청, PX. 어떤 카드일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사람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맞습니다. 군인 전용 카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군인들이 쓰는 나라사랑 카드 이런 명칭을 가진 카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 군입대와 함께 모든 군인이 발급받는 체크카드였는데 요즘에는 이 카드가 군대 안보다 군대 밖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해요. 요새 실제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군 생활이 정말 오래 지난 30대 후반때 직장인이 새로 이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고요. 은행들은 이 나라사랑 카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늘리고 아이돌 모델까지 내세워서 이거 발급 경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 전용 카드를 넘어서 범용 해자 카드로 주목받기 시작한 나라사랑 카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시려나요? 군대 얘기라서?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네. 아닙니다. 해자 카드라. 나라사랑 카드가 이제 사실은 군 생활을 하신 분, 뭐 남성분들에게는 좀 익숙하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렇죠. 군 생활을 하신 남성분이라면은 어디에 한 장쯤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지갑 아닐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서랍이나 어디 먼지 구덩이 사이에 아마 돌아다닐 것 같긴 한데요. 네. 나라사랑 카드 한번 생소해 하실 만한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나라사랑 카드는요. 군 복무와 병역 행정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체크 카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체 검사죠.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처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군 복무 중에는 여기로 이제 월급이 들어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들고 가서 PX 편의점 같은 곳 있죠. 편의점 가서 PX 결제도 하고 뭐 교통카드로도 쓰고 뭐 밖에 휴가 나와서 편의점에도 쓰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이고요. 특히 저 때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 때는 휴대폰을 못 들고 들어갔어가지고 네. 이걸로 전화카드를 그것도 돼요. 네, 썼었거든요. 사실 시작은 이 전화카드로 시작한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처음 설계 목적은 군인들이 현금 없이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자. 요걸로 시작한 카드가 바로 나라사랑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군인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실 만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실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어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라사랑 카드는요. 2007년 이후에 바뀌었는데요. 병역 판정 검사,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은 전역한 사람도 발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988년생, 즉 30대 후반까지도 발급이 되고요. 발급은 병무청 검사 현장은 물론이고 은행 영업점 그리고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전역한 지 한참 된 사람도 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는 한데 그 뜻은 사실 군복무를 마친 분들에게 주는 어떤 복지이거나 아니면은 뭐 발급해주는 회사가 이득이 되니까 그 범위를 좀 넓혔거나일 텐데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혜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나서도 저처럼 이제 먼지구덩이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은행들이요. 잠재 고객을 잡기 위해서 카드 혜택을 늘리기 시작한 게 출발이었습니다. 사실 나라사랑 카드 말씀드렸지만 군인이면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보통 남성들은 아까 저처럼 군 생활할 때 바짝 사용하고 어딘가에 방치해버리곤 하는데요.
그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요새 미래 먹거리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250만 명 정도 쓸 수 있는 엄청 많은 고객을 많네요. 가질 수 있는 이런 카드인데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좀만 손보고 잘만 설계하면은 군 전역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게 하면은 이걸 다 우리 고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들이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역 이후에도 이 나라사랑 카드를 말씀하신 먼지구덩이 속에 처박아 두지 않고 계속 쓴다는 건 혜택이 조금 괜찮은 게 많다는 거여야 할 텐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혜택이 좋은 게 있어요? 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 많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한 게 교통비거든요. 교통비. 네, 나라사랑 카드가 기본 제공하는 청구 할인 교통비가 20%를 오. 올려주고 청년형으로 최대 30%를 적용받는 K패스 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50%를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달 교통비 5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뭐 25,000원 절감 효과가 나는 거죠. 반값이네요? 네, 반값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그 KB 국민 나라사랑 카드가 단종이 이제는 됐거든요. 네. 단종은 아니고 이제 사업자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막차를 타려고 30대 남성 수요가 우리 나라사랑 카드 바꿔주세요 이렇게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따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교통비 말고도 굉장히 할인 혜택이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나 뭐 연회비를 내야 되고 네. 그렇다고 요새 카드들이 카드사 입장이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해자 카드들도 많이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자 카드들도 없어졌고 카드 바꾸기도 귀찮은데 그냥 전역한 후에도 나라사랑 카드 계속 써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KB국민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카드는 그러면은 아무 은행에서나 뭐 취급하고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아닙니다. 요거는 공공사업이거든요. 나라사랑 카드가 이제 공공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사업자는 이제 국방부랑 군인공제회가 주관하는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10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2기 사업이 끝나고 2026년부터 시작하는 3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은행들은 이제 종합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업자를 허가해 주세요 이런 걸 심사를 받는데 카드 혜택이나 뭐 전산 인프라 그다음 병무청 군 시스템 연계 능력 뭐 이런 장기 운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 받아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요. 이게 최소로만 따져도 매년에 20만 명이 확정 고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0년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은행이나 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이런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경기랑 수익성 악화로 새 히트 카드를 내놓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누적으로 따지면 수백만 군 장병치가만으로 우리 본인 회사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은행이랑 카드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고요. 중장기 먹거리 사업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은행이랑 카드사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탈락한 사업자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경쟁이 정말 치열했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첫 1기 사업에는 신한은행이 혼자 독점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2기 때는 최근에 이제 2기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KB국민은행이랑 IBK 기업은행이 사업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혜택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마케팅도 크지 않았고 군 복무 사용 기간에만 이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3기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 네.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불경기나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인터넷 은행, 뭐 경쟁, 플랫폼 경쟁 이런 것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고객이 들어오는 이런 나라사랑 카드 사업이 점점 귀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고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선점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좀 좋아진 게 월급이 올랐습니다. 군인들.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요.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월급이 한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제액, 매출액 자체가 달라진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화카드 정도로 사용하고 남은 용돈은 이제 부모님한테 받아서 다른 카드로 쓰고 PX도 네. 이랬었다면은 이제는 월급이 150만 원이니까 뭐 PX 쓰고도 남고 휴가 나가서 또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시장 규모가 확실히 커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3기 사업자 선정된 은행은 어디예요? 네, 요번에 3기 사업자는 다시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이 들어왔고요. IBK 기업은행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곳이었고요. 국민은행이 탈락을 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KB국민은행 내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거 경쟁 구도를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자성의 분위기가 조금 있다 이런 얘기를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유선님도요. 우리 아들 제대 후에 대학 다니면서도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고.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네, 김선영님도 혜택도 많아요. 아들 부대 앞에서 결제했더니 15% 정도 지역 상품권으로 페이백도 해주더라고요. 와, 지역 상권도 살리고 개인에게도 이득이고 아주 쏠쏠해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뭐 군 이제 PX에서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다가 네. 대중교통 할인해주고 이제 또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편의점 이런 데도 할인 네. 많이 해주는 것 맞아요. 같고. 이야, 그러네요. 이런 교통비 외에 혜택 어떤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3천억 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마케팅이랑 발급에 돈을 쓸 정도다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나라사랑 카드도 은행마다 카드마다 좀 차별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PX 20% 할인, 그다음에 편의점, 교통비, OTT 이런 생활 밀착형 혜택 할인에 주목을 했고요. 복무 중에 경조사 하환 지원 이런 어머. 기능도 넣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요, PX가 무려 최대 50% 세상에 할인. PX도 사실 밖에 상점보단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서도 50%를 거기서 최대 50% 할인이 들어가고 어. 그다음에 그 플랫폼 금융이랑 연계를 해서요. 네이버페이 10% 뭐 적립 이런 혜택도 넣었고요. 병역 생활 안심 보험 기능 등을 적용해서 혜택 밀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은요. 상해 보험, 뭐 휴대폰 케어 이런 리스크 관리형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 남성들이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주 혜택을 많이 딱 모아놨네요. 네. 나라사랑 카드 마케팅 경쟁도 그러면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서로 우리 은행에서 발급하세요라고 경쟁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케팅 하려면 사실은 네. 중요한 건 그렇죠. 이 군인들에게 모델을 누구로 쓰느냐.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가도 군대만 들어가면은 다들 이제 아이돌 만물 박사가 돼서 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인 은행들이랑 카드사들도 아이돌 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있지의 유나 네. 이 분을 모셨고, 하나은행은 아이브의 안유진 네. 모셨고, IBK는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워서 이른바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 모델을 앞세워서 그러네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 많고 제일 열광하는 그런 스타들을 모델로 네. 내세웠네요. 그렇죠. 여성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이 카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돈을 쓴다, 은행들이 돈을 쓰는 이런 사업이 됐다. 네. 저 때만 계속 라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때는 말이죠. 네. 국방색 그냥 단색의 카드였습니다. 단색의 그래요? 카드였고요. 그 조금 뒤에는 이제 뭐 베이지색, 살색으로 바뀌긴 했는데 누가 봐도 이제 공무원이 만든 이런 카드가 보수적인 어떤 느낌의 네. 그런 카드였는데 요새는 보면은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모델 아이브 안유진 씨 얼굴이 딱 박혀 있는 이런 카드, 굉장히 세련된 메탈 소재의 카드 뭐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이런 그 아이돌 마케팅이랑 이런 카드 디자인만 살펴봐도요, 나라사랑 카드가 기존에는 군대 카드에서 젊은 남성 라이프 스타일 카드로 재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군대 복지 카드가 아니라요, 청년 금융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된 것이죠.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군까지는 사실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군대 전역하고 나면 이제 뭐 대학생활도 마무리해야 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요런 사람들을 이제 먼저 잡으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미래 고객들을 먼저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계속 나라사랑 카드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경쟁하는 거는 단순히 뭐 PX 할인 몇 %, 군대 때 뭐 전화카드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는 이 해당 사람의 첫 은행, 첫 계좌, 첫 금융 경험을 군인 카드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대 전역한 사람도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은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김지수님께서 나라사랑 카드 정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겠네요. 병사들이 혜택을 많이 누려야 하잖아요. 이런 제도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하긴 은행 먹거리가 줄어드는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어떤 신규 고객이 이제 대학생도 취업 시장도 아닌 군인이 됐다는 점이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인상적이긴 해요. 무조건 발급 받는 거니까요. 100%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일반인도 이걸 다시 발급받을 만큼 시장이 커졌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박기영의 시작 듣고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숙향님께서 이제 곧 설 명절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신경 쓰여요. 그러게요. 음식이며 선물이며 용돈이며 어떻게 굴리고 굴려야 기분 좋은 명절을 맞이할까요? 제 통장에 봄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명절에는요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어머님들 특히 이거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오면 용돈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음식도 장 보는 거부터 오늘도 장 보고 오셨다는 분들 문자 보였는데 이게요. 근데 이제 설 명절이 그래도 코앞은 아니고 한 1, 2주 남았나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몸져 누우신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올해는 최소한 도리만 아니면은 이렇게 잘 회의를 하셔가지고 간단히 할 거면 간단히 뭔가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숙향님 혼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3735님 오늘도 나가서 만보 걷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많이 포근해서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해주셨네요. 이제 조금 걸을만 한가 봐요.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운동장 뛰는 거 멈춘 지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나가봐야 되나요? 그래도 3735님 이게 찬바람 그래도 코로 들어가면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뛰실 때 마스크라도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넥워머 같은 거에서 이제 올리셔서 찬바람 안 들어가게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세요. 본의 아니게 자꾸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하네. 자 2260님 소장님 오늘도 기다렸어요. 어제부터 듣는데 유익해요. 우리 방과후 신규 멤버시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이 인물이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로 꼽히는 상이죠. 그래미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 사전 시상식에서 앨범 메디테이션스로 오디오북, 나레이션, 스토리텔링, 레코딩 부분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미상 주최 측은 일반적인 오디오북의 형식을 넘어 청취자에게 깊은 명상적 경험을 선사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퀴즈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을 가리키는 세습명이자 이번 그래미상 수상의 주인공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달라이라마, 2번 칸, 3번 차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은 1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제목은 뻥 튀기려다 뻥, 레버리지 ETF 개미 무덤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 요즘에도 얘기 많이 나오던데 자세한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한 날 레버리지 ETF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을 이용해 짭짤한 수익을 냈다는 주위의 말에 옥해 그동안 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자는 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9거래일 만에 240만 원 가량을 잃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고 레버리지 ETF 투자에 나섰던 개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등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증시 급락이 반복되면서 손실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탓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의 최근 한 달 거래량은 1년 전에 21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증시 하락폭이 큰 날일수록 거래가 집중되는데 하루 이틀 안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개인들의 투기성 매매가 몰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자산 관리 차원에서 해지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할 경우 자칫 큰 손해를 보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죠. 네. 이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지렛대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을 힘 덜 쓰고 들어올릴 수 있듯이 이제 작은 종잣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법을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그만한 고위험은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연끌하는 것도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인데요.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금의 손실까지 떠안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투자가 좀 활발하죠. 네, ETF 상품 이름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데요. 이 지수가 오른 날은 하루 상승률의 2배 수익을 얻고 반대로 지수가 떨어진 날은 하루 하락률의 2배 손실을 입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던 어제도 보니까 개인들이 무더기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거래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레버리지 ETF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네. 좀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투자하면 뭐 2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귀가 솔깃해지기는 해요. 그게 사실이긴 한데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그 규모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레버리지 ETF의 장점, 뭐 특징 그거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ETF인 만큼 일반적인 주식 종목 매매하듯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거는 장점입니다. 네. 이 만약에 어떤 지수가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지수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를 사들인다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손쉽게 상승에 베팅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개인들도 다양한 투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네. 뭔가 덤벼들기에는 좀 생각하고 따져야 될 게 좀 많은 투자잖아요. 단순히 2배 이렇게만 계산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네.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오를 때 2배지만 떨어질 때도 2배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게 기간이 아니라 일간 단위로 2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지수가 10% 올랐고 내가 그 레버리지 ETF를 한 달 동안 쭉 갖고 있었다고 해도 수익률이 20%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기만 할 때는 정말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네. 현실에서 증시가 이제 그렇게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보세요. 뭐 갑자기 어제 5% 빠졌다가 네. 오늘 6%확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지수는 좀 더 오른 셈이니까 그럼 나도 돈 버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첫째 날 지수가 10% 올랐다면 나는 첫날 수익률이 20%가 난 거죠. 네. 돈이 12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지수가 10% 하락을 한다면 이 둘째 날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가 되고요. 나의 돈은 9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지수는 2%가 떨어졌지만 내 돈은 원금에 비해서 4%가 빠진다는 겁니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들쑥날쑥 가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의 규모가 증폭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걸
걸 이제 음의 복리 효과 이런 용어로도 부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레버리지 투자는 앞에도 이제 기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네. 되기도 하죠. 심지어 이 레버리지 ETF는 수수료도 더 높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워낙 많이들 이제 하시는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해서 보수도 저렴해졌는데요. 레버리지는 나 대신에 금융회사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이런 거래들을 해주기 때문에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레버리지 ETF가 그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인 반면에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인버스 ETF라고 부르죠. 네. 이제 오늘 지수가 1% 떨어졌을 때 내가 1% 수익이 나는 방식이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결합된다는 것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인버스를 곱한다고 해서 일명 곱버스라는 애칭으로들 불리는데 네. 지수가 1% 떨어지면 나는 2%를 버는 거고요. 베팅의 성격이 더 강한 고위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들어간 ETF는 초보자들이 멋모르고 덜컥 투자를 못하게 진입장벽을 만들어놨습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탁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넣으셔야 되고요. 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1시간 동안 들으셔서 이수 받았다 이 번호를 증권사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료하는데 한 3,000원 정도 비용도 들어가고요. 이거 얼마 전에 코스닥 지수 무섭게 올라갈 때 왜 이 금융투자교육원 그 홈페이지 마비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레버리지 투자 자격 그 이수 번호 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생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반복이네요, 정말. 우리나라의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는 언제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오래는 안 됐습니다. 네. 2009년에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인버스 상품이 먼저 출시됐고요. 2010년에는 코스피 지수의 레버리지 ETF가 뒤이어 상장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이런 특정 업종들의 핵심 종목을 묶은 테마형 레버리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까지만 네. 추종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 나가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배율의 레버리지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요. 네. 사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신규 출시는 중단이 된 상태고 옛날에 나왔던 3배 레버리지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시면 더 센 것도 있습니다. 5배짜리도 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 상장된 그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네. 미국인 다음으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더라. 네, 네. 야수의 심장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 저도 이 통계 보고 진짜 좀 아이고야 했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기관들이 해지 수단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선 개인들도 정말 선호를 하십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의 통계를 보면 국내 투자자가 미국의 주식형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잔액이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했는데요. 야. 5년 사이에 26배 급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체 주식형 레버리지 ETF 순자산의 14.2%를 한국인이 들고 있었다는 거고요. 뭐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라가는 TQQQ라는 상품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네. 이게 순자산이 300억 달러, 미국에서 가장 큰 레버리지 ETF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 시장 보면은 이렇게 개별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몇몇 레버리지 ETF는 서학개미 지분이 절반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를 따라가는 TSLL이라는 레버리지입니다. 한국인 보유 비중이 44%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 지수 하루 상승률을 3배 따라가는 쏙3라는 상품도 있는데 네. 한국인이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하네요. 한국인이 오죽하면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이런 말도 있다던데 진짜 네. 그런 말이 나올 만하네요. 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은 서학개미들이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유행이 아니라 네. 이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이 높아진 수익률 눈높이 같은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3배 같은 고위험 레버리지의 상장이 금지되었었던 것도 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룰 수 없으니까 밖에 가서 한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 걸 좀 의식해서 그러는지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국내외 ETF 시장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를 내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ETF 상품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야 된다 이런 분산 투자 요건이 있어서 단일 종목 ETF는 출시가 아예 불가능했었는데요. 네. 이거를 좀 풀어준다는 거고요. 우량주를 기초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이내 배율의 ETF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아니면 SK하이닉스의 곧버스 ETF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네. 상장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 투자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셨었죠. 그렇죠. 이게 예탁 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홍콩 증시에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를 4천만 달러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거래 규모도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요. 또 홍콩에 있는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도 7천만 달러어치 정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다양한 수요를 좀 충족시켜서 안 그래도 여러분 해외 증시 투자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 조금 이쪽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하는 그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네, 조금 더 흡수하고자 내놓은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 언제쯤 출시가 되나요? 일단 업계에서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규정 정비 마무리되고 실무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상장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한 2-3달 정도 있다가 출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버리지 ETF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게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이 오래전부터 바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안 돼 그러면서 안 해주다가 이번에 좀 서학개미들을 좀 붙잡아야 되는 이런 정책 필요성과 맞물려서 좀 전향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레버리지 투자하시려면 지금은 사전 교육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세전 교육 다 받으시도록 이제 또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주기로 했고요. 이 업계에서는 국내 단일 종목 ETF가 등장하면 해외 투자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같은 구조가 좀 다르죠. 해외 상품보다 유리한 면도 있어서 관심을 끌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은 장이 계속 좋은 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하락할 때가 문제다 이런 우려를 여의도에서도 조금 한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네. 매일매일로 따지는 거니까 이게 손실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저번에 왜 홈페이지 마비됐을 때도 교육 홈페이지 마비됐을 때도 네. 뭔가 시장이 좋으니까 와 하고 몰려가는 걸 보고 시장에서 야 이거는 너무 과열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 저도 그 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시장 과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위험 상품을 만드는 게 과연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해외 상품에 상응하는 국내 대체제 내지 경쟁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는 단일 종목에 대한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전에 나왔던 상품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규 상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좀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상품으로 이제 좀 개발하느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낼 것 같거든요. 네네. 마케팅 경쟁이 좀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보다는 이만큼 위험합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좀 살살 간과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하네요. 염장환님께서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시의적절한
과거 기사네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진짜 15년 전하고 네. 지금의 모습하고 참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참 저도 예전 기사들을 이렇게 라떼뉴스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은요. 네. 돌고 도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장이 달아올랐다가 식었다가 다들 힘들어하시면 또 빛을 받다가 맞아요.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 이제 저희가 쓴 기사, 예전에 쓴 기사도 네. 오늘 내놔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기사들 가끔 해도 되는 있잖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만큼 경제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그래미상 오디오북 내레이션 스토리텔링 부문을 수상한 인물은 누군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달라이라마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0321님. 정답은 1번 달라이라마. 요즘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데 차분하게 명상해 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 외에 또 오디오북도 그래미 수상이 가능하군요. 명상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신 박재은님. 또 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요즘엔 잘 들리는 거 보면 조금은 눈이 뜨인 거겠죠? 라고 하신 노경현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뜨이신 것 같은데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